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오페라의 유령, 계속해서 6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곤 3년 후에 둘은 다시 만났는데 그땐 어느덧 어엿한 젊은이들이 되어 있었다. 이제 할 얘기도 역시 페루에서 일어난 일인데 라울은 그로부터 어찌나 깊은 인상을 받았는지 이후 평생을 그 여운에 시달리게 된다. 어느덧 발레리우스 교수는 저 세상으로 떠났고 그 부인은 프랑스에 그대로 남았다. 부인은 다의 영감과 그 딸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하음에 완전히 매료되어 이제 더는 그 음악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한편 청년 라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페로를 방문하여 그 옛날 예쁜 여자친구가 살던 집에 불쑥 들어섰다. 때마침 의자에 앉아있던 늙은 다의 영감은 라울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반갑게 포옹을 하면서 옛 추억을 하나도 잊지 않고 있노라 말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크리스틴이 라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낸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면서 말이다. 노인이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벼랑간 문이 활짝 열리며 젊은 딸이 쟁반에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담고 들어섰다. 그녀는 단박에 라울을 알아보고는 슬며시 쟁반을 내려놓았다. 일순 발갛게 달아오르는 열꽃이 그녀의 매력적인 얼굴에 피어올랐다.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못하고 머뭇거리기만 했다. 아버지도 말없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기만 했다. 마침내 라울이 가만히 다가가 그녀를 포옹하며 볼에 입을 맞추었고 그녀도 굳이 피하지 않았다. 곧이어 몇몇 일상적인 담소를 나눈 다음 그녀는 쟁반을 가지고 조용히 방을 나갔다. 그리고는 그 길로 정원에 나가 벤치에 홀로 앉았다. 사춘기에 돌입한 그녀의 마음은 난생 처음 두근거리는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잠시 후 라울이 다가와 앉았고 둘은 가슴 떨리는 감정을 다독이며 저녁 늦도록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어렸을 적 함께 뛰놀던 때와 많이 변해 있었으며 뭔가 중대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서로의 개성에 대해 그다지 많은 것을 알아보지는 못하였다. 둘은 마치 신중한 외교관처럼 조심스레 행동했고 진정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감정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무난한 이야기들을 조용히 나누었다. 마침내 길가로 나와 둘이 작별을 고하는 자리에서 라울은 크리스틴의 떨리는 손 위에 반듯한 키스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가씨, 절대로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사실 길을 떠나면서 그런 대담한 말을 한 걸 다소 후회했다. 크리스틴 다의 양이 결코 샤니 자작의 부인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크리스틴은 아버지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라울이 예전만큼은 다정하지 않다는 거 보셨어요? 하긴
나도 그를 그 이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그녀는 더는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렇게 가까스로 마음을 다잡은 크리스티는 거의 모든 시간을 자신의 예술에 쏟아부었다. 그녀의 솜씨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다. 누구든 그녀의 노래를 들으면 하나같이 이 세상 최고의 성악가가 될 것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던 중 갑자기 아버지가 사망했고 그와 더불어 크리스티는 영혼도 재능도 목소리도 잃은 듯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남은 일은 콩세루 바투아르에 들어가는 것뿐이었는데 그마저 간신히 들어갔다. 거기서 그녀는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 수업에도 별 열이 없이 임하곤 했는데 그나마 함께 사는 늙은 발레리우스 부인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상이나 이따금 타가는 게 고작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라울이 처음 오페라 극장 무대에서 크리스틴을 보았을 때 그 눈부신 아름다움과 그 옛날의 아련한 이미지에 매혹되었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그녀의 예술에서 풍겨나오는 메마른 분위기에 흠칫 놀랐다. 그녀는 주위의 모든 것에 무관심한 듯 보였다. 그는 그녀의 노래를 들으러 자주 극장에 들렸으며 무대 뒤까지 따라가기도 했다. 무대 장치 뒤에서 한참을 기다리면서 주위를 끌어보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며 대기실에까지 쫓아가기도 했었지만 그녀는 의식을 하지 못하는 듯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는 듯했다. 그건 보통의 무관심이라고 하기에는 어딘지 지나친 감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녀의 아름다움에 라울은 미칠 지경이었다. 하지만 워낙에 수줍은 성격이라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감히 인정하는 것조차 어려워했다. 그러던 중 그날 있었던 특별 공연에서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과 같은 충격을 받은 것이다. 하늘이 갈라지고 그야말로 천사의 목소리가 지상에 내려와 모든 인간과 한 청년의 가슴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다고나 할까.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문 뒤에 웬 남자 목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나를 사랑할지어다. 아무도 아닌 누구인지도 모를 그 목소리 말이다. 그녀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 왜 내게 웃음을 보인 걸까? 제가 바로 당신의 스카프를 건지러 바다로 뛰어든 소년입니다. 라고 말한 내게 말이다. 어찌 그 소년을 못 알아볼 수가 있단 말인가? 그리고 쪽지는 왜 보낸 걸까? 아, 이 길은 왜 이다지도 지루한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십자가의 고행길과도 같구나. 이 황량한 광야, 을신연스러운 초목들, 창백한 하늘 아래 꼼짝도 하지 않는 저 풍경들, 요란스레 흔들리는 창틀은 이 가슴마저 산산조각 내는 것 같구나. 이처럼 더디게 가면서도 이 합승마차는 왜 이다지도 시끄럽게 흔들리는고. 저 오두막들, 담장들, 비탈길들, 길 옆에 가로수들, 모든 게 그리 낯설지가 않다.
이제 저 길 모퉁이만 돌아가면 내리막길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바다가 펼쳐지겠지. 페로에 탁 트인 해변이 말이다. 마침내 라울이 탄 합승마차는 석양이라는 여관 앞에 당도했다. 그래, 혼자 왔다고 했지. 너무 잘된 일이 아닌가? 여기서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참 많이도 들었었지. 심장이 마구 두방망이 싫단다. 만나면 뭐라고 할까? 연기가 부엽게 들어찬 낡은 여관으로 들어섰을 때 처음 마주친 건 드리카르 아줌마였다. 그녀는 라울을 알아보고는 반가워하며 덕담을 던졌다. 그리고는 무슨 일이냐며 물었다. 그는 덜컥 얼굴이 상기되었다. 그리고는 난용의 용건이 있어 왔다가 내친 김에 안부라도 여쭐 겸 찾아왔노라고 둘러댔다. 아줌마는 점심 대접을 하겠다고 했으나 라울은 나중에요 라고 사양했다. 당연히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게 빤히 보이는 태도였다. 그때 문이 열리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선 그는 내심 쾌재를 불렀다. 문으로 들어서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였던 것이다. 그는 뭔가 말하려고 하다가는 그만 의자에 도로 털썩 주저앉았다. 하지만 지그시 미소를 짓는 그녀는 전혀 놀라지 않는 눈치였다. 그러면서도 얼굴은 마치 그늘 속에 잠긴 딸기 마냥 상큼한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분명 여인은 빠른 걸음으로 달려와 다소 흥분을 한 게 틀림없다. 그 다소곳한 마음을 가두고 있는 가슴도 은근히 들썩이고 있었다. 창백한 빛깔의 천상 거울과도 같은 눈동자는 저 북쪽 나라를 조용히 꿈꾸는 호수의 빛깔로 그 순수한 영혼의 반영을 은은하게 들이우고 있다. 입고 있는 모피에투는 젊은 여인의 우아한 몸매와 기막힌 조화를 이루며 허리춤에서 살짝 열려있다. 그렇게 크리스틴과 라울은 한참을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트리카르 아줌마는 슬며시 웃으면서 은근슬쩍 자리를 피해주었다. 마침내 크리스틴이 입을 열었다. 오셨군요. 사실 전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미사에서 돌아오면서 왠지 이곳 여관에서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누군가 제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해주었어요. 네, 맞아요. 누군가 당신이 올 거라고 말했어요. 누가 말입니까? 라울은 크리스틴의 작은 손을 덥석 잡으며 물었다. 글쎄요. 돌아가신 가엾은 아버지가 아니었을까요? 잠시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라울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당신 아버지께서 내가 그동안 당신을 사랑해왔다는 말씀을 하시던가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씀도요. 순간 크리스틴은 머리카락까지도 붉게 상기되는 듯 하더니 얼른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저를요? 제정신이 아니군요. 우린 친구잖아요.
그녀는 일부러 태연한 척 하려는 듯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웃지 말아요, 크리스틴. 나는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녀는 진지한 어조로 이렇게 대꾸했다. 그런 말씀을 듣자고 이곳에 오게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이 분명 나를 이곳에 오도록 유도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당신 편지가 나를 가만히 놔두진 않았을 것이고 이처럼 페루로 한 걸음에 달려오게 만들리라는 걸 당신이 모를 리가 없질 않소. 만약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았다면 어찌 그런 쪽지를 쓸 수 있었단 말입니까? 나는 단지 당신이 아버지도 함께했던 우리의 어린 시절 놀이를 추억하리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하여튼 글쎄요. 내가 정말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군요. 아마 그런 쪽지를 보낸 게 잘못이었을 수도 있겠지요. 일전에 제 대기실에 갑자기 나타나셨던 바로 그 순간이 아마도 저를 아득한 과거로 데려가 버렸나 봐요. 그래서 그런 쪽지를 그저 옛날 어린 소녀의 마음으로 썼던 거고요. 가뜩이나 슬프고 외로운 와중에 어렸을 적 동물을 곁에서 다시 보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잠시 둘 사이에 정적이 감돌았다. 크리스틴의 태도 속에는 무언가 라울이 보기에 부자연스러운 하지만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대적이라는 느낌은 안 들었다. 그보다는 뭐랄까, 구슬픈 애정이랄까, 뭐 그런 게 눈동자 속에서 묻어났다. 하지만 하필 왜 구슬픈 애정일까? 바로 그 점이 벌써부터 젊은이의 마음을 괴롭혔던 것이며 이제부터 그 정체를 알아내야 할 문제이리라. 그때 대기실에서 보았을 때 처음으로 나를 알아본 건가요, 크리스틴? 여인은 거짓말을 하지 못했다. 아니요. 형님과 함께 박수석에 계셨을 때도 몇 번이나 알아보았었죠. 무대 위에 올라오셨을 때도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라울은 입술을 깨물며 소리쳤다. 그러면서 대체 왜 당신의 대기실에선 내가 스카프를 건져준 소년이라고 했는데도 모르는 척 시침을 떼고 웃기까지 한 겁니까? 그렇게 다그치는 라울의 말투가 잠옷 거칠었으리라 깜짝 놀란 표정으로 크리스틴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남자의 눈만을 빤히 쳐다보았다. 하긴 젊은이 자신도 덜컥 내뱉은 이런 질문에 스스로 놀란 눈치였다. 만나기만 하면 온갖 부드러운 미러를 사랑에 굴복당한 한 남자의 마음을 털어놓으리라던 바로 그 순간에 하필 이처럼 거친 태도를 보이다니. 이건 그야말로 보통의 남편이나 연인이 자기 마누라나 정부가 약을 올렸을 때 쉽게 내뱉을 수 있는 그런 말투가 아닌가. 라울은 자신의 실수를 안타까워하면서 스스로 바보 같다고 자책했다. 하지만 일단 상황이 우스꽝스럽게 꼬인 이상 과감하게 속내 얘기를 털어놓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일부러 부하가 난 불행한 남자 티를 물씬 풍기면서 말했다. 대답을 못하는군요. 그럼 내가 대신 대답해드리죠. 바로 그 대기실에 누군가 있어서 깨름칙했던 겁니다. 크리스틴, 누군가 그 앞에서는
다른 남자에게 관심이 있어 보이면 안 되는 그런 사람 말이지요. 순간 크리스티는 쌀쌀한 어조로 말을 가로막았다. 누군가 깨름칙한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당신이었어요. 그날 저녁, 그래서 나는 당신을 바깥으로 내몰았던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다른 남자와 함께 있으려고요.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다른 남자라니. 무슨 말이에요? 크리스티는 거의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한 사람 말입니다. 오늘 저녁 난 당신에게 내 영혼을 바친 거나 다름없었어요. 이젠 죽을 지경이라고요. 라고 말이죠. 크리스티는 갑자기 라울의 팔을 와락 붙들었다. 그리고는 이런 연약한 여인의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완력으로 잔뜩 움켜쥐는 것이었다. 그럼 문 뒤에서 엿들었단 말인가요? 그렇소. 왜냐하면 난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네, 그래요. 모두 다 들었습니다. 대체 무엇을 들었나요? 크리스티는 다시금 평정을 되찾은 듯 묘하게 가라앉은 어조로 물으며 슬그머니 팔을 놓았다. 나를 사랑할지어다.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이 라울의 입가를 새어 나오자마자 크리스틴의 낯빛이 벼랑간 시체처럼 변하면서 눈자 위에 거무튀튀한 음영이 드리워졌다. 뿐만 아니라 비틀거리더니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라울은 얼른 몸을 날려 부축했지만 크리스틴은 이내 어찔한 기운을 추스르고는 거의 한숨이나 다름없는 어조로 나지막이 속삭였다. 말해보세요. 모두 다. 그때 들은 얘기를 모두 다 말해보세요. 당신이 영혼을 바쳤다고 하니까 이렇게 대꾸하더군요. 하긴 그대의 영혼은 정말로 아름다웠노라. 내 사랑이여. 지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소. 아마 이 세상 그 어느 황제도 그러한 선물을 받아보지 못했을 거요. 천사들마저 오늘 저녁엔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테지. 라고 말입니다. 크리스티는 가슴에 손을 가져다 댔다. 라울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 속엔 뭐라 규정할 수 없는 감정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 시선이 너무나 강렬하고 날카로워서 마치 신들린 여인의 눈빛과도 같았다. 라울은 속으로 기겁을 했다. 한데 갑자기 크리스틴의 두 눈이 축축해지면서 상아빛 양볼로 두 개의 진주알 같은 눈물, 참으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었다. 크리스틴! 라울! 라울은 크리스틴을 붙들려 있지만 그녀는 남자의 벌린 팔을 날쌔게 벗어나서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것이었다. 크리스틴이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는 동안 라울은 자신의 무례함을 탓하고 또 탓했다.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열화와 같은 질투심이 혈관 속을 마구 휘몰아치는 느낌이었다. 비밀을 들키자 저 정도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걸 보면 분명 상대는 엄청 중요한 존재일 것이다. 물론 라울은 자신이 엿들은 대화 내용에도 불구하고 추호도 크리스틴의 순결함을 의심치 않았다. 정숙하기로 유명한 크리스틴의 평판을 그가 모를 리 없었으며 여류 예술가로서 때로는 못사람들의 흠모와 구의 공세에 시달리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 못할 만큼 순진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분명 자신의 영혼마저 바쳤다고는 했지만 그건 틀림없이 노래와 음악에만 한정된 얘기였을 것이다. 아니, 과연 그런 게 틀림없었을까? 그렇다면 아까 그처럼 당혹스러워하는 건 왜일까? 맙소사. 라울은 정말 불행한 마음이 들었다. 다른 무엇을 떠나 상대가 남자라는 것, 즉 남자의 목소리에만 집착한다면 도저히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심정인 것이다. 그나저나 크리스티는 왜 저리도 황급히 자리를 피한 걸까? 왜 다시 나타나지 않는 걸까? 그는 점심 식사도 사양했고 완전한 낭패감에 사로잡혔다. 그토록 달콤하게 보내기를 원했었던 바로 그 시간이 이처럼 사랑하는 여인에게 등을 돌린 채 덧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못내 고통스러웠던 것이다. 함께 공유하는 숱한 추억을 되새기며 이곳저곳을 둘러보려고 이곳에 왔다고 하지 않았던가. 보아하니 페로 길에게 특별히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닌 듯하고 실제로도 홀로 우두커니 소일하고 있으면서 왜 당장이라도 파리행 기차를 타고 돌아가지 않는 것일까? 그는 아침에 크리스틴 다의 영감의 명복을 빌기 위해 미사에 참석했으며 소성당에서 그리고 또돌이 악사의 쓸쓸한 무덤 앞에서 오랜 시간을 기도하며 보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서글프고 낙담한 마음에 라울은 즉시 성당을 에워싸고 있는 공동묘지 쪽으로 달려갔다. 묘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 라울은 한동안 묘비병을 둘러보며 무덤들 사이를 외롭게 거닐고 있었다. 그런데 성당 건물을 돌아서 뒤쪽에 도달하자 문득 무언가 폭발할 듯한 느낌에 휩싸인 채 무성한 꽃들이 화강한 묘석 위로 향기를 내뿜으며 하얀 땅 위로까지 만발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꽃들은 이 부르타뉴 지방의 혹독한 겨울 한 구석을 열심히 자신의 향기로 채우고 있었다. 아침 눈발 속에서 봉오리가 열린 듯한 그 붉은 장미꽃들은 정말이지 기적의 꽃과도 같아 보였다.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그것은 죽음 속에 깃든 생명처럼 여겨졌다. 죽음은 심지어는 시체를 더 이상 묻을 데가 없어 밖으로 뱉어놓은 듯한 땅 이곳저곳에 가득 넘쳐나고 있었다. 수백 개의 해골들과 뼈다귀들이 성당의 벽 한 기퉁이에 아무렇게나 쌓인 채 단순한 철조막으로 가려져 있어 훤히 들여다 보이도록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마치 온갖 새하얀 유골들이 가지런히 쌓이고 쌓여 마치 벽돌들처럼 단단하게 다져진 토대 위에 성당의 제의시를 올리기라도 한 듯 보였다. 하긴 그와 같은 납골당 한가운데에 제의실 문이 활짝 열려있는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는 브루타뉴의 낡은 성당 건물들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광경이기도 했다. 라울은 잠시 다혜를 위해 기도했다. 그러나 주위에 널려있는 해골들의 을씨년스러운 웃음들이 왠지 그런 자신을 조롱하는 듯 여겨져 얼른 묘지를 나와 언덕이 바다를 굽어보는 곳에 올라가 앉았다. 바람은 모래사장 위로 심술궂게 불어대고 있었고 천천히 기울어가는 소심한 하루의 햇살을 쫓아 사납게 울부짖고 있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가냘픈 햇살마저 한 줄기 칙칙한 실구름 속에 섞여들면서 저 수평선 멀리 사라져 가는 것이었다. 저녁이 되자 바람마저 잠잠했다. 라울은 차가운 그늘 속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지만 추위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 생각은 이 황량한 풍광을 헤집으며 오로지 옛 추억을 따라다니고 있었다. 바로 이곳, 이 장소에서 그는 어린 크리스틴과 더불어 해가 지고 달이 뜨는 대로 요정이 어떻게 춤을 추는지 보기 위해 숱하게 헤매고 다녔었다. 한데 라울 자신은 시력이 괜찮은 편이었는데도 전혀 보고 싶은 것을 본 적이 없는데 반해 크리스틴은 약간 근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신기한 것을 보았다고 했다. 그런 추억을 떠올리면서 라울은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문득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꼈다. 웬 사람 모양의 그림자 하나가 언제 그곳에 있었는지도 모르게 발소리 하나 없이 곁에 와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요정들이 오늘 저녁에 올 것 같아요? 그림자는 다름 아닌 크리스틴이었다. 그는 뭐라고 말을 하려 했으나 크리스틴이 장갑 낀 손으로 살며시 그의 입을 막았다. 잘 들으세요, 라울. 저는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정말로 아주 중요한 일을 말씀드리기로 작정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라울은 숨죽인 채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가슴이 갑갑한 듯 힘겹게 다시 말을 이었다. 라울, 기억하세요? 음악의 천사에 관한 전설을? 기억하고 말고요. 당신 아버님께서 그 이야기를 처음 이곳에서 해주셨지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얘야, 내가 하늘나라로 가면 너에게 그 천사를 보내줄 거다라고 말이죠. 그래요, 라울. 아버지는 하늘나라로 가셨고 약속대로 음악의 천사가 저를 방문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은이는 이 여인의 순수한 머릿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기억과 자신이 최근에 거둔 무대에서의 화려한 성공이 그럴듯하게 뒤섞이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기에 별 생각 없이 대꾸했다. 크리스틴은 샤니 자작이 자신에게 일어난 신비스러운 일을 너무도 덤덤하게 수긍하는 것을 보고 다소 놀라는 표정이었다. 대체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라울? 젊은이는 그녀가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너무도 바싹 갖다 대며 속삭이는지라 혹시 키스라도 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하지만 크리스틴은 단지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동자를 통해 속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내가 생각해도 인간으로서 그날 저녁 당신이 불렀던 것처럼 노래를 잘 부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랄까, 하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단 얘기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솜씨를 전수해 주었을 만한 뛰어난 선생도 이 세상에 있을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 음악의 천사의 방문을 받았으리라고 나 역시 생각하는 겁니다. 맞아요. 바로 그 대기실에서요. 그는 날마다 그곳으로 나를 찾아와 음악을 지도한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어조가 어찌나 기이하고도 절절했는지 라울은 마치 병든 뇌의 혼란 속에서 악착같이 어떤 환상이나 망상에 집착하는 사람을 바라보듯 크리스틴을 걱정스레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얼른 뒤로 물러섰고 이제 움직이지만 않으면 어둠 속에서 거의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늘에 가려진 채 서 있었다. 당신의
그 대기실에서요? 라울은 멍청한 표정으로 반문했다. 네, 바로 거기서 그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만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 또 누가 들었단 말입니까, 크리스틴? 바로 당신이요. 나라고요? 내가 음악의 천사가 하는 말을 들었단 말입니까? 네, 그날 저녁 당신이 대기실 문 밖에서 엿들은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그였어요. 나를 사랑할지어다라고 한 그 남자 목소리 말이에요. 사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알고 있었어요. 한데 오늘 아침 당신이 그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니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울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어느새 밤의 어둠이 흩어지면서 황량한 들판 위로 휘영청 달빛이 두 사람을 감싸기 시작했다. 크리스틴은 라울을 째려보았다. 평소에는 부드럽기 그지없던 눈에서 번쩍하고 불꽃이 있는 듯했다. 왜 웃는 거죠? 그럼 여전히 한낱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봐요, 아가씨. 젊은이는 순간 크리스틴의 호전적인 태도에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함을 느끼면서 우물쭈물했다. 아니 라울, 당신이 어쩜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죠? 나의 어린 시절 단짝 친구였던 당신이, 내 아버지도 잘 알고 있는 당신이. 아무래도 이젠 당신을 더는 못 알아볼 것 같네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봐요, 샤니 사장님. 나는 정숙한 여자입니다. 대기실에서 남자 목소리와 쑥덕거리며 틀어박혀 있을 그런 여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그때 문을 열었다면 나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을 텐데. 그건 그렇습니다. 당신이 방을 나간 다음 문을 열어보았더니 역시 아무도 없더군요. 그럼 잘 아실 텐데. 도대체 왜? 자작은 문득 심술에 가까운 오기를 부리며 입을 열었다. 글쎄요, 크리스틴. 아마도 당신을 놀리고 싶어 하는가 봅니다. 순간 그녀는 버럭 외마디 소리를 지르더니 그대로 달아나는 것이었다. 그는 얼른 뒤쫓아갔지만 매몰차게 내치면서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이거 나요. 날 내버려 두라고요. 그리고는 마구 뛰어가 버렸다. 여관으로 돌아온 라울은 무척이나 우울하고 축 처진 기분이었다. 크리스틴이 방금 2층 방에 올라가면서 저녁은 먹지 않겠다는 말을 남겼다고 했다.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니냐고 묻자 사람 좋은 아줌마는 좀 불편한 것 같지만 그리 심각하진 않은 것 같다면서 두 사람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못내 걸리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자리를 피해버렸다. 그러면서 아줌마는 하느님이 이 세상을 열심히 살라고 허락해준 시간을 젊은이들이 하찮은 사랑 싸움이나 하면서 낭비하는 걸 보면 딱해 죽겠다는 말을 슬쩍 흘리는 것이었다. 라울은 우중충한 난로 옆에서 쓸쓸하게 혼자 저녁 식사를 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방에서 책을 읽으려고 했었고 잠을 청해보려고도 했었다. 여관은 지죽은 듯 고요했다. 크리스틴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자고 있는 걸까? 자고 있지 않다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러는 자신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 대체 어쩌자고 그런 말을 내뱉었던 걸까? 좌우간 크리스틴과 나누었던 가당찮은 대화가 라울의 심기를 몹시 어지럽혀 놓은 상태였다.
그는 크리스틴이라는 인간 그 자체보다도 그녀를 둘러싼 주변에 대한 생각에 더 몰입되어 있었다. 한데 그 주변이라는 것이 너무도 애매모호하고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서 라울은 한편으론 궁금해 죽겠으면서도 무척 심기가 불편했다. 그렇게 시간은 무척이나 더디게 흘러갔다. 밤 11시 반쯤 되었을까? 바로 옆방에서 발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가벼우면서도 빠른 걸음걸이였다. 그렇다면 크리스티는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고 있었단 말인가? 이것저것 차분히 생각할 겨를도 없이 라울은 될수록 소리를 죽여가며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었다. 그리고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기다렸다. 하지만 무엇을 기다린단 말인가? 그의 심장은 크리스틴의 방문이 경첩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움직이자 무섭게 두방망이질 치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이 잠든 이 시각에 대체 어디로 가려는 걸까? 문을 살며시 열자 달빛 속에서 크리스틴의 희미한 윤곽이 조심스럽게 복도로 빠져나가는 게 보였다. 그녀는 곧장 계단을 내려갔고 라울은 난간에 살며시 기댄 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순간 서로 속닥거리는 두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중 한 목소리는 여주인 아줌마의 것이었다. 열쇠 잃어버리지 마슈. 그리고는 포구 쪽으로 난 문이 살며시 열렸다가 곧 닫혔다. 그리고는 정막. 라울은 서둘러 방으로 돌아가 얼른 창문을 열었다. 크리스틴의 하얀 윤곽이 인적 없는 나루터에 오롯이 서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석양이라는 격안의 2층은 그다지 높지 않은 데다 화단에 심어진 나무줄기가 손만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위치해 있어서 라울은 여주인 몰래 나무를 타고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다. 여기서 미리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그 마음씨 좋은 여주인 아줌마는 다음날 아침 시체처럼 싸늘하게 식은 젊은이의 몸을 사람들이 업고 들이닥치자 기절초풍을 할 지경이었다. 웬 젊은이 하나가 페로 성당의 주재단에 얌전히 뻗어 있더라는 게 사람들의 말이었다. 아줌마는 득달같이 크리스틴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고 혼비백산에 달려온 그녀의 혼신을 다한 간호가 이어졌음은 물론이다. 결국 그리 오래지 않아 눈을 뜬 젊은이는 바로 눈앞에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이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보자마자 기적처럼 기운을 차리게 된다. 그럼 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그로부터 수주 후 경찰서장 미프로와 씨는 오페라 극장에서 일어난 불상사에 대해 검찰의 처리 과정이 따르는 것을 기화로 샤니 자작을 상대로 페루에서의 그날 밤에 있었던 일에 관해서도 신문을 벌인 바 있다. 다음은 그때 작성된 조서에 나타난 그날의 사건 내용이다. 질문. 당신이 그 독특한 방법으로 2층 방에서 내려오는 것을 다의 양이 못 보았다는 얘긴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분명히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별반 조심성 없이 발소리를 내며 그녀 뒤로 다가갔습니다. 당시엔 그저 그녀가 돌아보고는 나를 알아보았으면 하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문득 이런 식으로 남을 미행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지금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한데 그녀는 왠지 내 발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것 같았고 내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나루터를 벗어나더니 바쁘게 길을 거슬러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성당의 시계 종소리가
밤 11시 45분을 알렸는데 그녀는 마치 그 시계 종소리에 맞춰 길을 서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걸어가다 말고 벼랑간 거의 뛰다시피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결국 도착한 곳이 성당 묘지 문 앞이었습니다. 질문. 문은 열려 있었습니까? 답변. 네, 그래서 저는 놀랐습니다만 다의 양은 그렇지 않아 보이더군요. 질문. 묘지에 다른 사람은 없었나요? 답변.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있었다면 아마 눈에 띄었을 겁니다. 워낙에 달빛도 밝았을 뿐 아니라 하얀 눈이 쌓여 있어 빛이 반사되는지라 평상시의 밤보다 훨씬 환한 편이었으니까요. 질문. 혹시 묘석 뒤라든지 어딘가에 숨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답변. 그렇진 않습니다. 묘석이라고 해봐야 다 닳아버려 눈에 파묻힐 정도였고 그나마 납작한 십자가들만이 열지어 늘어져 있었으니까요. 어디 숨을 때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림자라고는 그 십자가들과 우리 두 사람에 의해 생긴 것뿐이었습니다. 한데 성당 건물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밤에 그렇게 빛나는 건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투명하며 차가워 보이는 빛이었습니다. 글쎄요, 예전에는 밤에 공동묘지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인지 그런 곳이 그렇게 밝게 빛나는 건 참으로 의외였습니다. 그야말로 현실인 것 같지 않은 빛이었습니다. 질문. 혹시 미신을 믿으시나요? 답변. 아니요, 전 신자입니다. 질문. 그 당시 기분이 어땠습니까? 답변. 지극히 정상이고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다의 양이 갑자기 밖으로 나서는 바람에 처음엔 다소 불안하긴 했지만 성당 묘지로 향하는 걸 보고는 아마도 죽은 아버지의 무덤에 가서 기도라도 올리려나 보다 생각했기 때문에 곧장 이해가 되었고 이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다만 눈 위로 내 발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을 텐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점이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참 종교적 감정에 몰두해 있다면 그리 이해 못할 일도 아니죠. 나는 마침내 방해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판단했고 아버지의 무덤에 다다른 그녀에게서 몇 발짝 떨어져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눈 위에 무릎을 꿇고 성호를 긋더니 곧장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로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죠. 한데 12번째 종소리가 울리자마자 갑자기 그녀가 고개를 번쩍 치켜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하늘에 고정시킨 채 별들을 향해 두 팔을 쭉 뻗었습니다. 흡사 어떤 황홀경에 빠진 듯 보였고 나는 대체 무엇 때문에 그리도 급작스러운 상태에 처하게 된 건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난데없이 어디선가 음악을 연주하는 소리가 들려온 것은 나는 머리를 바짝 들고 미친 듯이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음악은 분명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에 의해 연주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덜컥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죠. 정말이지 대단한 연주였습니다. 하지만 귀에 익은 곡조였죠. 크리스틴과 내가 어렸을 적에 자주 듣던 음악이었으니까요. 다만 다의 영감이 바이올린으로 들려주었을 때는 그처럼 신성한 느낌을 주지 못했었습니다. 나는 크리스틴이 얘기한 음악의 천사를 문득 머릿속에 떠올릴 수밖에 없었고 그 불멸의 곡조가 설사 글자 그대로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는 것은 아니라 해도 적어도 이 진부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악기도 없었을 뿐더러
서로 있었다 해도 우리 두 사람이 그걸 다룰 만한 실력을 갖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 아직도 그 경탄할 만한 곡조가 그대로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그건 리자로의 부활이라는 곡으로 다의 영감이 마음이 서글프거나 신앙심이 복받쳐 오를 때 들려주곤 하던 곡이었습니다. 크리스틴의 그 천사가 존재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 그날 밤 죽은 떠돌이 악사의 바이올린을 가지고 이보다 더 잘 연주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예수가 기도하는 대목에서는 완전히 정신이 혼미할 정도였는데 맙소사, 이러다가 크리스틴의 아버지 무덤 묘속이 번쩍 들리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까지 하게 되더군요. 다의 영감이 자신의 바이올린과 함께 안장되었다는 생각이 하필 그 순간에 퍼뜩 머리를 스쳤던 것이죠. 하긴 그처럼 눈부시면서도 을씨년스러운 한밤중에 그것도 한적한 성당 묘지에서 가뜩이나 해골들이 악담은 입에 미소를 지어가며 한창 분위기를 게이하게 몰아가는 마당에 도무지 내 망상이 어디까지 치달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음악은 곧 그쳤고 그제서야 나도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한데 뼈다귀 더미에 뒤섞여 있는 해골들 근처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질문. 오호, 그러니까 뼈다귀를 쌓아놓은데 근처에서 소리가 들렸단 말이죠. 답변. 그렇습니다. 그건 마치 그 속에 있는 해골들이 킬킬거리는 소리 같았고 나는 온몸에 소름이 확 끼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질문. 하면 바로 그 뼈다귀 더미에 당신을 그토록 정신없게 한 천상의 음악가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들던가요? 답변. 왜 안 했겠습니까? 퍼뜩 그 생각부터 들었죠. 심지어는 그 생각을 하느라 다의 양이 일어나 묘지 문 쪽으로 다가가는 것을 뒤따를 겨를조차 없었답니다. 그녀는 온통 정신이 무언가에 쏠려 있었는지 그때까지도 내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 별로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나는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뼈다귀 더미만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 모든 기이한 일들이 어찌된 것인지 그 끝까지 가볼 작정이었지요. 질문.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을 당했기에 그 다음날 아침 주재단 계단에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던 겁니까? 답변. 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웬 해골 하나가 내 발치로 굴러오더니 또 다른 해골이 연이어 굴러왔고 그 다음으로 또 하나가 마치 나를 겨냥하고 해골들이 저절로 굴러오는 것처럼 마구잡이로 굴러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득 뭔가가 잘못 움직이는 바람에 그 수수께끼 같은 음악가가 숨어있는 뼈다귀 더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줄만 알았지요. 한데 때마침 어떤 그림자 하나가 재빨리 제이실의 새하얀 벽 위로 미끄러지듯이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득달같이 그쪽으로 달려갔죠. 그림자는 어느새 문을 밀치고 성당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나도 꽤 날쌔지만 그림자도 망토를 펄럭이며 제법 날렵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는 손을 뻗어 그 망토 끝자락을 움켜쥐게 되었죠. 바로 그 순간 나와 그 그림자는 주재단 바로 앞에 있었고 채광창을 통해 들어온 달빛이 우리 앞으로 곧장 내리꽂히듯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악착같이 망토를 붙들고 있었는데 그림자가 휙 돌아보면서 망토를 살짝 거치는 찰나. 오, 분명히 말하건대 난데없는 해골이 지옥불처럼 뜨거운 시선으로 나를 똑바로 쏘아보는 게 눈에 들어오더란 말입니다. 그건 마치 사탄과 직접 대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강심장이었다고 해도 일단 그런 저승사자 같은 존재와 맞닥뜨리자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그만. 정신이 들었을 땐 이미 석양역 안에 제 작은 방이었습니다.